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무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이킹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뿔 달린 투구를 쓰고 도끼를 들고 용 모양 배를 타고 바다를 누비는 용맹한 전사들의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할리우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그런 멋진 모습 말이죠. 토르처럼 망치를 휘두르고 발알라로 가기 위해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낭만적인 이미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영웅담이 아닙니다. 승리 뒤에 숨겨진 역사가 조용히 덮어버린 어둠 속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건 구출이나 로맨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이 꺼지고 난 후 패배한 성의 귀족 여성들이 정복 전략의 일부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바이킹들의 잔치 장면을 뿔잔을 높이 들고 전리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는 장면을 남자들은 웃고 떠들며 자신들의 용맹담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서서히 돌아가면서 잔치 구석에 있는 여성들을 비춥니다. 그들의 눈빛을 자세히 보세요. 그 안에서 당신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공포? 절망? 아니면 꺼지지 않는 분노? 오늘 제가 참고한 자료들은 장난이 아닙니다. 울스터 연대기, 락스달라 사가, 플로레스, 히스토리아룸, 앵글로색슨 연대기, 란드나마보크, 그리고 최신 고고학 발견들까지. 이건 소설이나 추측이 아니라 냉혹한 역사적 사실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들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제대로 칠 거라고 장담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일랜드 더블린만에 있는 하우스라는 곳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아름다운 관광지로 유명하죠. 등대도 있고 절벽도 멋있고. 하지만 서기 821년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알면 그 아름다운 풍경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울스터 연대기라는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인데 바이킹들이 에타르, 즉 현재의 하우스를 습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약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보물을 찾아 떠나는 모험이 아니었다고요. 이건 전략적 습격이었죠. 금은보화가 아니라 사람을 노린 습격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성을 노린 습격이었어요. 아르스의 여성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름이 돋을 거예요. 바이킹들은 이 지역의 귀족 여성들을 붙잡았습니다. 공주들, 영주의 딸들, 수녀 원장들까지. 그들의 가족, 지위, 이름 모든 것을 빼앗고 트랄이라고 분류했어요. 트랄이 뭔지 아세요? 노예보다도 못한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받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어제까지 성 안에서 비단 드레스를 입고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딸이었던 여성들이 하룻밤 사이에 밧줄에 묶여서 가축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들의 울음소리, 절규, 그리고 점점 멀어져가는 고향을 바라보는 절망적인 눈빛을 상상해 보세요. 이 여성들은 롱십에 실려 대서양을 건너야 했습니다. 여러분, 9세기 대서양 항해가 어땠는지 상상이나 하시겠어요? 현대의 크루즈선도 아니고 바이킹의 나무배로 거친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배 안은 좁고 냄새나고 습하고 그 안에서 수십 명의 여성들이 서로 붙어서 공포에 떨며 며칠을 보내야 했던 거죠. 파도가 칠 때마다 배가 요동치고 토하고 기절하고 어떤 여성들은 절망감의 바다로 뛰어들기도 했을 거예요. 많은 여성들이 이 여행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병으로, 굶주림으로 또는 절망으로. 하지만 바이킹들에게는 그냥 손실일 뿐이었어요. 상품 중 일부가 상했다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여성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더블린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최대의 노예 시장 중 하나였거든요. 지금 더블린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템플바 근처 어딘가에서 말이죠. 더블린 노예 시장에서 이 귀족 출신 여성들은 하나의 씨 12온스에서 20온스 정도에 거래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 돈인지 아세요?
작은 농장 한 해 수입과 맞먹는 금액이에요. 소 몇 마리, 돼지 10여 마리 값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성주의 딸이었던 왕족이었던 여성이 하룻밤 사이에 물건 취급을 받으며 가격표를 달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바이킹 상인들이 여성들의 치아를 확인하고 근육을 만져보고 나이를 추정하는 모습을 마치 말이나 소를 사는 것처럼 말이죠. 이 여자는 젊으니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을 거야. 이 여자는 교육받은 것 같으니 그를 가르칠 수 있겠네. 이 여자는 손이 곱네. 바느질이나 수예에 쓸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품평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매자들이 나타납니다. 부유한 농부들, 족장들, 때로는 다른 여성들까지. 그들은 차가운 눈으로 상품을 평가하고 값을 흥정하고 결정을 내려요. 그 순간 그 여성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이들 중 일부는 현지에서 팔렸고 나머지는 더 멀리 팔려나갔습니다. 덴마크의 헤뎁이나 스웨덴의 비르카 같은 다른 노예 시장으로 말이죠. 심지어는 동쪽으로 비잔틴 제국이나 이슬람 칼리프 체제까지 팔려나간 경우도 있어요. 아일랜드 공주가 콘스탄티노플의 하렘에서 끝나거나 바그다드의 부유한 상인 집에서 몸종으로 일하게 되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그들의 고귀한 혈통은 완전히 지워졌고 이름 없는 장부의 숫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온 여자 하나 20온스라고 기록되는 게 전부였어요. 그들의 이름,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꿈, 모든 것이 사라진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더 충격적인 개별 사례들이 남아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10세기 중반 아이슬란드로 배경을 옮겨보겠습니다. 락스달라 사가라는 중세 문헌에 기록된 멜코르카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해요. 할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들어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멜코르카는 아일랜드 왕 무르케르타크의 딸이었습니다. 공주였어요. 956년경에 바이킹들에게 잡혀서 노르웨이까지 끌려갔어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을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상상이 가시죠. 노르웨이에서 그녀는 호스쿨드르 달라 콜손이라는 부유한 아이슬란드 사람에게 은 24온스에 팔렸습니다. 소 3마리 값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일랜드 왕의 딸이 공주가 소 3마리 값에 팔린 거예요. 그것도 첩으로 말이죠. 아이슬란드에서 멜코르카는 프릴라라고 불렸는데 이건 첩이라는 뜻입니다. 정식 아내도 아니고 그냥 성적 노예나 다름없었죠. 주인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고 아이를 낳아주는 역할, 그게 전부였어요.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고 팔려나갈 수 있는 존재였던 거죠. 하지만 멜코르카는 굉장히 똑똑한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생존 전략을 세웠습니다. 바로 벙어리인 척하는 거였어요. 완전히 말을 못하는 척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적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걸 들키면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들의 계획을 엿들을 수도 있고 탈출을 시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 가혹한 감시를 받거나 아예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멜코르카는 몇 년 동안 완벽하게 벙어리 연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뭔가 명령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척,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척, 철저하게 자신을 숨겼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가 얼마나 고독하고 절망적이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도 없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도 없는 채로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아야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올라프라는 아들 말이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만은 몰래 게이로로 자신의 정체를 가르쳤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깊은 밤에 어머니는 아들에게 속삭였어요. 너는 아일랜드 왕의 손자다. 절대 잊지 마라. 네 안에는 고귀한 피가 흐르고 있어. 비록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언젠가는 내 진짜 정체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얼마나 감동적이고
비극적인 장면인가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 정체성뿐이었던 거예요. 왕관도 보물도 땅도 없었지만 혈통만은 전해주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어느 날 이 비밀이 발각됩니다. 호스쿨드르가 우연히 멜코르카가 아들에게 게이로로 말하는 걸 엿듣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멜코르카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아일랜드 왕의 딸이라는 사실이 말이죠. 그러면 그녀의 삶이 나아졌을까요? 조금은 나아졌어요. 집안에서의 지위가 약간 올라갔거든요. 호스쿨드르도 자신이 그냥 노예가 아니라 왕족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조금은 대우를 개선해줬겠죠. 하지만 여전히 포로였고 여전히 자유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언제든지 팔려나갈 수 있는 재물이었어요. 가장 비극적인 건 결말이에요. 멜코르카는 끝내 자유를 얻지 못했고 고향 아일랜드로 돌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아이슬란드 땅에서 죽었어요. 자신이 태어난 곳에 하늘도 바람도 냄새도 다시 맞지 못한 채로 말이죠. 다만 그녀의 아들 올라프는 올라프 더 피코크라고 불리며 유명한 족장이 되었고 나중에 아일랜드 친족들과 재회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켜준 정체성이 결국 빛을 본 거죠. 하지만 멜코르카 자신은 끝까지 타향에서 포로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비극도 끔찍하지만 때로는 집단적인 저항이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제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노선브리아 콜딩엄의 수녀원에서 일어난 일을 들으면 며칠 동안 잊지 못하실 거예요. 서기 870년 절벽 위에 세워진 콜딩엄 수녀원에 라그나르의 아들들로 불리는 대의교도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이바르 더 볼리스와 할프단이 이끄는 군대였죠. 이 두 명은 바이킹 세계에서도 악명 높은 잔혹한 지도자들이었어요. 원장인 앱의 더 영건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이킹들이 수녀들을 어떻게 대할지 말이죠. 그들에게 수녀든 공주든 상관없었어요. 여자면 그냥 전리품일 뿐이었거든요. 특히 수녀원은 교육받은 여성들이 많아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때 에베는 믿을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면도날을 들고 자신의 코와 입술을 잘라버린 거예요. 바이킹들이 자신들을 성적으로 유린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죠. 스스로 얼굴을 훼손해서 상품 가치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피가 낭자한 채로 고통에 비틀거리면서도 굳은 의지로 자신을 훼손하는 수녀 원장의 모습을, 그리고 놀랍게도 수녀원의 모든 여성들이 그녀를 따랐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자신의 얼굴을 훼손했어요. 젊은 수녀들부터 나이든 수녀들까지 모두가 같은 결정을 내린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얼굴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바이킹들의 놀이개가 되지는 않겠다고 결심한 거죠. 바이킹들이 수녀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모든 수녀들이 피투성이 얼굴로 서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서로를 부축하면서 그들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바이킹들은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의 전리품을 스스로 망가뜨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왜 스스로 그런 끔찍한 일을 할까? 그냥 순순히 따라와서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데 말이죠. 하지만 수녀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아니라 지옥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서약했는데 이교도들의 성노예가 되어야 한다니 그들에게는 죽음이 더 나은 선택이었던 거죠. 결국 바이킹들은 수녀원을 불태웠고 모든 여성들을 산채로 태워 죽였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자신들의 계획을 망친 것에 대한 복수였죠. 하지만 이 여성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선택했어요. 굴복하지 않고 말이죠. 그들의 뼈는 재와 함께 섞였지만 그들의 의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저항의 한 형태였어요.
가장 극단적이지만 가장 순수한 형태의 저항이었던 거죠. 하지만 모든 여성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이용당했거든요. 1011년 캔터베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토르켈 더 톨이 이끄는 덴마크 군대가 캔터베리를 20일간 포위했어요. 이 도시는 영국 기독교의 중심지였죠. 대주교가 있는 곳이었고 수많은 성당과 수도원이 있었어요. 부유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기도 했고요. 포위전은 치열했어요. 시민들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엘마르라는 사람의 배신으로 도시가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살이 시작되었죠. 대주교, 엘프해, 수도원장들, 주교들, 그리고 많은 귀족 여성들이 붙잡혔습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프해 대주교는 1012년에 순교했어요. 바이킹들이 엄청난 몸값을 요구했는데 그는 가난한 백성들의 돈으로 자신을 구하는 것을 거부했거든요. 결국 바이킹들이 술에 취한 채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어요. 그럼 여성들은 그들은 인질로 협상용 카드로 이용되었습니다. 바이킹들은 이들을 이용해서 잉글랜드 전체를 협박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이 여자들이 어떻게 될지 알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결국 48 0파운드라는 천문학적인 몸값이 지불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당시 잉글랜드 전체 세입의 몇 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국가 차원의 거래였죠. 전국에서 세금을 거둬들여야 할 정도의 돈이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여성들이 권력 투쟁의 경제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인격이나 감정, 고통 같은 건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요. 그냥 돈을 뽑아낼 수 있는 수단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런 개별적인 사건들보다 더 체계적이고 대규모였던 사건이 있어요. 870년 스트레스클라이드의 덤바턴 록에서 일어난 일을 들으면 정말 끔찍할 거예요. 덤바턴 록은 스코틀랜드 서부의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높은 바위산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올라프 더 화이트와 아이바르가 이끄는 바이킹 군대가 이곳을 4개월간 포위했습니다. 4개월이에요. 보통 바이킹들은 빠른 습격을 선호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포위전을 벌인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 안에 뭔가 아주 특별한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이킹들은 성 안에 우물이 말라버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물 없이는 아무리 견고한 성도 버틸 수 없거든요. 결국 수비대는 굶주림과 갈증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영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예화 사건 중 하나예요. 200척의 배가 필요했어요. 포로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말이죠. 200척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에 실려 더블린으로 끌려간 거예요. 아르갈 왕과 그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더블린에서 처형되었어요. 왕은 죽었지만 여왕들과 공주들은 그들은 시장에서 팔릴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포위전이 특별한 이유는 처음부터 인간을 노린 계산된 공격이었다는 거예요. 보물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었던 거죠. 바이킹들에게 사람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상품이었거든요. 특히 왕족이나 귀족들은 몸값도 받을 수 있고 높은 가격에 팔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개별적인 습격들만으로는 바이킹 시대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어요.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패턴이 있었거든요. 아이슬란드의 정착사를 들여다보면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란드나마보크, 즉 정착서라는 책이 있어요. 아이슬란드 초기 정착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죠. 이 책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의 초기 정착은 영웅적인 식민화로 묘사되어 있어요. 용감한 노르웨이 농부들이 자유를 찾아 새로운 땅으로 떠났다는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들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습격에 기반한 건설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아내나 첩으로 끌려왔거든요. 이건 정착이 아니라 조직적인 납치였어요.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의 첫 번째 정착민으로 여겨지는 잉골프르 아르나르손의 양아들들이 아일랜드를 습격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들은 보물이 아니라 여성들을 목적으로 습격했어요. 아이슬란드에 가져와서 아내로 삼기 위해서 말이죠. 레프게르드라는 아일랜드 귀족 여성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녀는 강제로 아이슬란드에서 결혼해야 했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이슬란드 정착민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녀의 감정이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죠. 캐틸 더 플리시의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요. 그의 기독교도 후손들이 노예 여성들의 혈통과 혼인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몇 세대에 걸쳐서 이런 강제 결혼과 납치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문헌 기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대 유전학이 이 끔찍한 진실을 확증해주고 있거든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건국 여성들의 63%가 게일계, 즉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아이슬란드라는 나라 자체가 강제로 이주당한 여성들 위해 세워진 거예요. 그 자유로운 농민들의 공화국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 뒤에는 수백, 수천 명의 납치당한 여성들이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들의 조상 중 절반 이상이 사실은 고향에서 납치당해 강제로 끌려온 여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DNA 안에는 그 여성들의 고통과 절망이 새겨져 있는 거죠. 하지만 때로는 고고학적 발견이 문헌보다 더 생생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해요. 1904년 노르웨이 오슬로 근처에서 발견된 오세베르그 배 매장을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을 거예요. 834년경으로 추정되는 이 매장은 바이킹 고고학의 걸작으로 여겨져요. 거대한 배 안에 2명의 여성이 묻혀 있었고 수많은 보물들과 함께 말, 개, 소까지 함께 매장되어 있었어요. 정말 화려한 매장이었죠. 한 명은 70, 80세의 나이 든 여성으로 권력자로 추정됩니다. 아마 여왕이나 제사장이었을 거예요. 골격 분석 결과 암에 걸려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다른 여성이에요. 50세 정도의 이 여성은 흑해나 이란 지역의 희귀한 DNA 하플로 그룹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드문 경우거든요. 노르웨이 현지 사람이 절대 아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동위원소 분석 결과예요. 이 여성은 인생의 대부분을 다른 곳에서 살았다가 나중에 노르웨이 엘리트들과 같은 식단을 먹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동쪽에서 잡혀온 귀족 여성이 노르웨이로 끌려온 것으로 추정돼요. 상상해보세요. 흑해 연안이나 이란의 어떤 왕국의 공주였을 이 여성이 어떤 경로를 거쳐 노르웨이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러 번의 거래를 거쳤을 거예요. 처음에는 동쪽 어딘가에서 잡혀서 비잔틴 제국의 노예시장에 팔렸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북유럽 상인들에게 팔려서 발티케를 거쳐 노르웨이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녀의 여주인을 따라 죽음으로 바쳐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킹들은 종종 중요한 인물이 죽으면 그의 노예나 첩을 함께 죽여서 매장했거든요. 저승에서도 주인을 섬기라는 의미였죠. 생각해보세요. 이 여성의 역할은 완전히 지워졌어요. 삶에서도 죽음에서도 단지 소유물로 취급받았던 거죠. 그녀가 어느 나라 공주였는지, 어떤 이름이었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거예요. 단지 오세베르그 배의 두 번째 여성으로만 기억될 뿐이죠.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뒤바뀐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2009년 도셋에서 발견된 리지웨이 힐 집단 매장을 보면 아이러니를 느끼실 거예요. 도로 공사 중에 발견된 이 매장에는 54명의 바이킹 남성들이 참수당한 채로 묻혀 있었어요. 머리와 몸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죠. 정말
잔혹한 처형의 흔적이었어요. 법의학 분석 결과 이들은 스칸디나비아 출신이었고 일부는 북극권 지역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어요. 치아와 뼈의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서 알아낸 거죠. 그들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의 환경이 뼈에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건 드물게 바이킹들이 패배한 경우예요. 집단 처형당한 거죠. 아마 어떤 습격이 실패해서 붙잡혔거나 아니면 영국 군대에게 기습당해서 전멸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바이킹 남성들이 이렇게 당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어요. 보통은 몸값을 받고 풀려나거나 아니면 용병으로 고용되기도 했거든요. 반면 연대기들을 보면 여성들이 전리품으로 끌려가는 경우는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바이킹 시대의 유령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의 끝말이죠. 핵심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이 정복에 숨겨진 화폐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가 바이킹에 대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남성들의 영웅담이에요. 용맹한 전사, 탐험가, 상인들의 이야기 말이죠. 라그나르, 로드브로크, 이바르 더 볼리스, 에릭 더 레드 같은 유명한 이름들, 그들의 모험담, 정복담, 탐험 이야기들이 수많은 사가와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영광 뒤에는 이름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상품으로 취급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대부분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멜코르카처럼 운이 좋아서 사가의 이름이 기록된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냥 12온스의 판 여자, 24온스 여자 이런 식으로만 기록되었거든요. 아니면 아예 기록에서도 누락되었고요. 아일랜드에서 온 여성 신명이라고 숫자로만 기록되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들이 단순한 희생자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콜딩엄의 수녀들처럼 극한의 저항을 보인 경우도 있었고 멜코르카처럼 똑똑한 생존 전략을 짠 경우도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끔찍한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권력을 쌓기도 했어요.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종교적 권위를 얻거나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과 상실은 상상을 초월했겠지만요. 유전학이 알려준 아이슬란드의 진실처럼 때로는 과학이 문헌이 숨긴 역사를 드러내주기도 해요. 오세베르그의 이름 없는 여성처럼 고고학이 그들의 존재를 증명해주기도 하고요. 그들의 뼈와 DNA가 그들의 이야기를 대신 말해주는 거죠. 그들의 후손들도 생각해봐야 해요. 납치당한 여성들의 자손들이 결국 그 사회의 일원이 되었고 때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올라프 더 피코크처럼 어머니의 고귀한 혈통을 자랑으로 여기며 성공한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고향을 잃고 가족을 잃고 정체성을 잃어야 했던 어머니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들의 고통과 눈물 위에 세워진 성공이었던 거죠. 현대에 와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조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과거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 인간성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죠. 권력이 어떻게 약자를 짓밟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존엄성을 지키려 노력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요. 바이킹 시대는 1000년도 더 전의 이야기지만 여성들이 전쟁의 희생양이 되고 권력 투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례들이 현재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바이킹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 조금은 바뀌었나요?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종종 승자의 시각에서만 바라보곤 해요. 화려한 정복담, 영웅적인 모험담에만 주목하죠. 하지만 패자들, 특히 가장 약한 위치에 있었던 여성들의 이야기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대부분 역사에서 지워졌지만 그들의 존재는 분명했어요.
그들도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니에요. 권력과 전쟁,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영원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인간은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성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달하는 이유는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저항 정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콜딩엄의 수녀들이 보여준 용기, 멜코르카가 보여준 지혜, 이름 없는 수많은 여성들이 보여준 인내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또한 현대의 과학기술이 어떻게 잊혀진 목소리들을 되살려낼 수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DNA 분석, 동위원소 분석,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문헌이 기록하지 않은 진실들을 밝혀내고 있거든요. 미래에는 더 많은 기술 발전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밝혀질 거예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사는 도시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잊혀진 목소리들을 살려내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역사는 기록된 자들의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자들의 것이거든요. 다음에는 또 어떤 충격적인 역사의 진실을 들려드릴까요? 혹시 중세 십자군 시대에 숨겨진 이야기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몽골 제국이 유럽 여성들에게 했던 일들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니면 다른 지역의 이야기도 흥미로울 거예요. 정복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들에게 했던 일들, 일본 전국 시대에 숨겨진 진실들, 로마 제국의 노예제도 뒤에 숨겨진 여성들의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관심사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한국사에도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아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조선 여성들에게 했던 일들, 몽골 침입 때의 상황들,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간의 전쟁에서 벌어진 일들까지 우리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미화하거나 현재를 비관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실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